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이 정원의 77.3%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성적이 중요하죠. 게다가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전형, 학종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숙명여고 내신 성적 조작 사건으로 몇 년 새 수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영 정시 확대 추진 학부모 모임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는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고령 운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많이 추우셨죠? 아침에 느끼신 대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은 0.1도, 수원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 철원 영하 8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은 아침에 쌀쌀하고 낮에는 평년 기온인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경기 남부, 충북의 나쁨, 그 외 지역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도, 습도는 43%,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춘천 10도, 대전 13도, 광주, 대구 14도, 부산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일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얼마 전에 정시와 수시 모집을 두고 의견을 묻는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수능 성적 위주인 정시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숙명여고 내신 성적 조작 의혹 사건이 조사 참여자의 인식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숙명여고 사태 이후에 입시제도, 특히 수시 모집 제도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역효과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2002년 수시 모집 처음 도입할 당시에 29%였던 모집 비율이 2020년에는 77%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정시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입시의 수능 점수를 반영한 정시가 확대돼야 할까요? 아니면 학생부 성적을 반영한 수시 비율을 지금처럼 늘려가야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스앱도 열려 있습니다.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영 정시 확대 추진 학부모 모임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으로 얘기를 시작해보죠. 네. 경찰이 지난 12일에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그리고 쌍둥이 딸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74일 만이었고요. 그 다음 날 13일에 숙명여고는 쌍둥이 두 학생을 퇴학시키고 성적도 0점 처리한다면서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법정에서 어떤 벌을 받을지 판결이 내려질 텐데 대표님은 이번 학교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숙명여고 사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슴 아픈 일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던 저희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숙명여고 사건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왔었던 지금 그 학생부 내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에서 학생부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런 일들이 곳곳에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 한복판에서 아주 그 주목을 받던 숙명여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예상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74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 이 학부모들이 사실은 일어나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이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나서서 이렇게 용기 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74일씩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뭐 사실 그 전부터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것이 밝혀지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야 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이 또 몸담고 계신 곳이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인데 여기서 네.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셨잖아요. 네네. 아까 터질 것이 터져버린 것이다라고 설명하신 네. 것이 여기 운영하면서 어떤 제보를 받은 것을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뭐 저희 쪽에 제보된 글들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미 2016년도부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돼 왔어요. 사실은 예. 뭐 기사화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그 학부모들의 어떤 뭐 그렇더라라고 얘기됐던 그런 그 주변에서 그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사실상 그 학부모들은 뭐 우려의 목소리로 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이건 어떤 누구의 인생을 망치느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좀 쉽게 앞서서 나서서 얘기하기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밝혀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학부모들 사이에는 이미 뭐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합종 합격자들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네. 숙명여고 사태를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 의심이 굉장히 네네. 커진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전부 다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는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표팀은 어떤 견해이신지요? 뭐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모든 교사를 특히 뭐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교사를 의심한다거나 범법자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 학종의 문제가 이 지금 같은 학교를 다니는 교사와 자녀만의 문제냐.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숙명여고 사건으로 인해서 가려질까봐 좀 저희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이게 이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 다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상피제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죠. 교육부가 교사인 부모 혹은 친인척과 그 친인척 자녀 혹은 뭐 조카들이 다니는 경우를 이제 좀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죠. 상피제.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고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교육청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그 부분에서도 학부모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 이제 숙명여고 사건만 해도 국민의 어떤 공분을 산기엔 충분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사실 지금 입장을 사실 숙명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미 숙명여고 사건 전뿐만 아니라 이제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정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교육부는 사실은 좀 뒷전으로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문제를 교육부가 논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그 전수조사 하지 않겠다. 뭐 이 정도로 지금 국민의 불신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도 전수조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직무유기죠. 예. 지금 수시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각각 어떤 점을 근거로 학생의 대학 입학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숙명여고 사건이라든지 내신 비리 문제들이 터지는 문제는 사실 학생부 교과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주로 학생의 성적, 학교 3년 과정의 성적을 위주로 하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기는 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학생부 즉 뭐 교과 성적이라든지 비교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비교과는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이들이 전공 적합성에 맞는 그다음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고 대학에서 자기 학교에 맞는 인재 적합성에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뽑겠다고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이것이 다 이제 정성평가 위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비교과 활동들도 결국은 학생부의 어떤 교과, 내신에 대한 그런 비중이 결코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숙명여고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 학종의 취지는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교육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지금 대표님처럼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럴 것을 반영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CBS 1회로 지난 16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네네네, 그랬죠. 응답률은 7.5%였고요.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가 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보니까 정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응답이 53.2%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결국 숙명여고 사태 하나로 인한 결과는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요구가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이 숙명여고 사태가 사실 이제 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53.2%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CBS에서 조사한 결과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숙명여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 여론조사지만 사실은 정시확대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올해 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특히 이 정시확대를 계속 반대하고 있었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도 이미 1,000명 넘는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진행됐을 때 정시확대의 요구는 74%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숙명여고 사건의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시를 치러본 학부모나 학생들 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통해서 하는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정시확대 요구가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려가 있긴 하죠. 과거에 문제가 됐던 그런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참여형 실습형 같은 공교육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느냐. 대학 입시에만 다시 몰두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정시 확대가 되는 것을 우려의 목소리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얘기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정말 학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분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학종 때문에 내신의 폐해가 좀 더 심각해졌고 학생들 간의 경쟁, 내신 경쟁, 그 학교 안에서 교내 안에서 또 반 안에서의 경쟁은 사실 더 심각해졌고요. 그리고 학종의 취지로 그 비교과 활동들을 보겠다고 했었던 것들은 사실은 평가 대상이 되면서 훨씬 더 그 학생들에게 즐거움이 아닌 고문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결국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정말 영향을 미친 거냐라는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수능 자체가 아주 100%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능의 잘못된 부분들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모든 학종의 취지라든지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사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학종을 문제점을 좀 고쳐 나가면서 전형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수능의 보완제로서 활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지금 학종 자체를 좀 고쳐보겠다고 학생부 특히 비교과 활동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넣느냐 빼느냐 하는 부분들이 계속 논의는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학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시험 성적보다는 학습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 전에 칼럼에 쓰신 포스텍의
교수님은, 그러니까 모 교수님은 그 인문사회학부 교수신데요. 그분도 수시는 정말 공정하지 않은 입시제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시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점에서 출발해야지 비로소 입시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학종을 지금 고쳐간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사실 조금 때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정말 이것을 공정성을 해치는 어떤 방안을 줄여야 된다면, 그런다면 그 공정성을 키우는 그런 방안을 살려야 한다면 결국은 대학 입시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학종은 다시 고쳐서 갈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정말 줄인다 그러면 내신 정말 보지 않고 성적 보지 않는 정말 특성이 있는 그 학생들의 다양성이 정말 존중이 되는 그런 비율로 가야 되는데, 그 비율로는 아주 10% 이내로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도 문자를 받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끝자리 1523번님이 정시 늘려야 합니다. 9668번님도 수시는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73번님 숙명여고 사건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중2, 고2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도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수시는 조작과 범죄의 온상이라는 입장에서 수시 비율을 높게 하면 할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정시 확대를 찬성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혹시 수시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견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소영 정시 확대 추진 학부모 모임 대표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최근 3년 동안 직원의 친인척 27명을 새로 뽑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은호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8명과 새로 뽑은 19명 등 27명이 공사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용역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 민간합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직원을 뽑을 때도 외주 용역과 블라인드 방식을 채택해서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2호선 낡은 전동차 200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200량 가운데 180량은 이미 도입이 됐고 나머지 20량은 다음 달 초에 들어옵니다. 교통공사는 이미 운행에 투입된 120량은 지금까지 5분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2, 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인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 순찰과 여성 안심귀가 택배 보관 등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거점입니다. 경기도는 서민층과 저소득 노인 등이 많은 군포시 산본 1동과 시흥시 정왕본동, 의정부시 의정부 1동 등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시범 운영한 뒤에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 4개 자치구 26개 동에서 생활의제 255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동단위 생활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성동과 성북 등 4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연 서울의 자치, 주민의 자치 행사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한 26개 동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활동 성과를 함께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서 6만여 가구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가구는 16만 2천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늘어난 이유로 지원 대상 확대와 설치 과정 개선을 꼽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없는 태양광 대여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서 벽지 지역의 학교 보건실에 낡은 기자재와 물품 등을 교체하고 시설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억 6,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은 강화와 옹진군 학교 16곳 보건실인데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5곳이 포함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보건실 환경을 개선해서 도심과의 교육 격차를 좁히고 감염병이나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오는 2020년까지 86억 원을 들여서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제인폭포 주변에 광장과 산책로, 출렁다리 등을 만드는 것으로 특히 출렁다리는 하천을 가로질러서 길이 150m, 폭 2m 규모로 지어집니다. 연천군은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임진강 테마파크와 태풍 전망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고령운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3분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간이나 담도,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다기보다는 해마다 5%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담석증 문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방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혹은 예스앱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이시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담석증, 쓸개 담자에다가 돌석자 써서 담석증인데, 그렇죠. 돌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맞습니다. 담낭에 돌이 생기는 것인데 담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부터 알려주시죠. 예, 담낭은 쓸개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간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게 되는데 네. 이 쓸개즙을 그 주머니 안에 농축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주머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담낭에 생기는 돌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겁니까? 예, 이제 보통 담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예. 정확히 말하면 담석은 담낭 안에 생기는 담낭 담석도 있고요. 또 간 바깥에 담도, 그러니까 담석이 이렇게 담이 내려가는 그런 담즙이 내려가는 길에 있는 간의 담관 단석, 결석, 그리고 예. 또 간 안에도 돌이 생겨요. 근데 가장 흔한 것은 아무래도 담낭 안에 있는 결석, 그래서 그 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이 담석이 또 다시 색소성 담석과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네. 것을 대부분 차지합니까? 사실은 담석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담석 그리고 색소성 담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예.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색소성 담석이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거의 1:1 정도로 색소성 담석과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서구화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콜레스테롤 담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담석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몸에 쌓여가는 것이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식습관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네요. 네, 그렇죠. 그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 인자로는 기름진 식사를 하고 또 비만해진 경우 또
어떤 약물, 여성 호르몬 같은 약물을 하는 경우, 또 식단이 안 좋아서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고요. 또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로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50대, 특히 50대 이상의 70% 담석증 환자의 70%가 50대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시간이 지나면서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많이 쌓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담석증은 대부분 콜레스테롤하고 다른 물질들이 뭉쳐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기름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담석이 더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거기에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담낭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또 신체 활동량도 줄고 이렇게 되면 담석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런데 50대 이상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최근에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담석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글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다이어트를 하면은 음식 섭취를 잘 안 하니까 콜레스테롤 섭취도 줄어서 그만큼 뭐 담석이 생길 가능성도 적을 것 같은데 담석증 환자가 생기는 건 왜 그럴까요? 네. 사실 과도한 다이어트로 뭐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급격한 절식을 할 경우에서 지방 섭취가 극도로 제한되면 오히려 반대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담낭 안에 고인 상태에서 농축이 돼요. 예. 그래서 또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지게 많이 먹어도 많이 생기고 너무 갑자기 안 먹어도 또 돌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담석증의 증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사실 담낭에 있는 담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르다가 검진을 할 때 뭐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담석이 있네요라는 얘기를 처음 듣기도 하는데요. 네, 때로는 통증을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주로 오른쪽 상복부 또는 명치 같은 데 통증이 생기고 가끔은 어깨 쪽으로 통증이 이렇게 방사통이라고 해서 쭉 뻗치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음식하고 관련된 경우도 있고 구역, 구토 정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통증이 2차적으로 담석이 염증을 일으켜서 담낭염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는 참지 말고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과는 이런 점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평소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가벼운 그런 증세들이니까요. 네. 건강검진으로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내는 건가요? 이제 검진을 하게 되면 증상이 없더라도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통 간을 보면서 담낭을 같이 보게 됩니다. 예. 결석이 있게 되면은 그 결석의 크기와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두고 볼지 아니면 어떤 수술적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건강검진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또 연말 되면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담석 말고 담낭에 용종이 생기는 경우는 요즘에 많이 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담석과 담낭 용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담낭 용종은 담낭 벽, 안쪽 벽에 생긴 작은 종양 또는 혹을 얘기합니다. 예. 물론 드물게 악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아니란 얘기죠. 아하. 그래서 보통 용종은 돌하고 다른 점은 돌은 말 그대로 여기 그 결석이 생겨 있는 건데 용종은 이게 살점이 돋아 나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용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나요? 드물게는 사라지지만 대부분 사라지진 않고요. 예. 그 보통 크기에 따라 관리를 하게 돼요. 용종이 크기가 직경이 1cm가 넘거나 또는 55세가 넘는 연령인 경우 또 그 용종과 함께 돌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통증이나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지 않고 크기가 작거나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는 3 내지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크기나 모양, 개수의 변화가 없는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담석증 뭐 수술 치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담낭을 꼭 제거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담석만 또 제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담낭에 결석이 있는 경우, 담석증이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담낭까지 같이 떼내는 담낭 절제술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흔히 생각하면 담낭도 중요하니까 돌만 빼내고 다시 꼬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때도 개복, 즉 이제 배에 칼을 대서 열어서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복강경이라고 그래서 예.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수술을 해서 입원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유증은 역시 후자가 좀 덜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재원 기간도 짧아지고요. 예. 수술 후에 통증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환자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개복을 해야지 복강경으로 어려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예. 자, 담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거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얘기 들으시면 또 같은 얘기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규칙적으로 과식하지 않고 드시는 거, 예.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좀 줄이는 거, 그다음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또 충분하게 섭취하는 거, 그리고 알코올이라든지 카페인 음료, 탄산 음료를 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건강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가 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같이 덩달아 늘고 있죠.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 오늘은 확실히 준비가 필요한 고령자 운전사고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고령자와 그 운전, 이제 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도 접어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을 함께 해야 할 텐데, 이게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세대 간 대결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세대 간 우리가 서로 너 젊은 사람들이 더 운전 이상하게 하더라. 너희들 나이 안 먹을 것 같냐. 이런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런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보고자 이런 인터뷰를 마련했는데 실제로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고 운전 사고도 많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면은 이 운전 어떻게 보면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게로 밀려 들어온다든지 하는 등 이 고령 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년 사이에 수십 %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 다시 말하면은 훨씬 더 고령자분들이 많다는 뜻도 가지고 경제 인구에 비해서요.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은 미국이나 일본도 이미 예전부터 겪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해외의 어떤 고령 사회로 진입한 선진 사회의 어떤 운전 방법에 대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을 좀 필요로 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만들고 있는데 한 가지 고민사항은 좀 있습니다. 고령 운전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에 관련돼서 택시라든지 이 고령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일자리 중에서 택시 등 이렇게 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를 강화하면은 도리어 이런 부분에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시행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본인이 한 50년, 60년 운전을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앞이 눈이 어둡고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 생각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해를 구하면서 선진국을 우리 한국형 모델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점차 강화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아마 또 좋은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운전자의 판단이나 기기 조작 능력이 떨어질 때 자동차의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해주는 이런 부분도 장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고령이라는 기준도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정년은 한 60세 정도 되고 노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는 65세고 요즘에 한 70은 돼야 노인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고령을
어느 나이로 봐야 되냐 이런 고민도 함께 해야겠고. 상당히 좀 예전에 65세를 보통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된 제도를 70세를 올려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몇 살 올리는 것 자체는 관련된 제도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새 60세, 70세 행사 같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만큼 더더욱 60세부터 시작이다라는 개념으로 체력도 좋고 또 경험도 풍부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75, 80살까지 운전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체력이나 정신적 특성 모두 다 상승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전보다는 운전에 대한 연세가 훨씬 더 높아진 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외국 사례도 보고 우리나라에 맞게 대책을 어떤 걸 세우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를 많이 벤치마킹합니다. 이미 20년 벌써 고령사회로 진입을 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초기에는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매년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양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본인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았더니 예전하고는 젊을 때하고는 틀리더라는 것을 자신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뜻도 있고요. 또 자진 반납 운동을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련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는 인센티브 정책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어떤 그냥 탑승할 수 있는 무료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진해서 운전하는 것보다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강화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적성검사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겁니다. 5년에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4년, 3년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서 적성검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항목을 늘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 등 여러 가지 그 고령자가 앓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점차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자동차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왔거든요. 특히 자율주행차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율주행차가 5단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이거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장치가 능동식 안전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고를 이연에 이 센서라든지 이런 걸 읽어서 운전자가 이 판단을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가 미리 핸들을 꺾는다든지 제동을 해서 아예 충돌을 방지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능동식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이 장치가 점차 탑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후년부터인가는 의무적으로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장착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졸음운전이 있더라도 비상 제동을 통해서 사고를 어느 정도 경감시킨다든지 아예 예방한다든지 이 고령자 운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제도적 부분과 더불어서 즉 이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대한 것들도 강화하지만은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강화해서 고령자 운전 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 반대면이 고령자 보행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에서 건너가실 때 우리나라는 신호등도 짧고 걸어가시는 걸음걸이가 상당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고령자 관련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사고에 대한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정부에서도 좀 중요하게 여기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택시를 타보면은 어르신 기사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정부의 계획과 약간 좀 상반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들이 가장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요새 택시 기사분들 보면은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30% 이상이거든요. 저번에 저도 택시 한번 탔더니 그분 연세가 59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택시 회사에 25분이 계신데 본인이 밑에서 네 번째랍니다. 막내급이군요. 막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어르신들이라고 그 정도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드린 대로 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일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절묘하게 이 고령자 운전사고를 줄이면서 또 줄이는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상충되지 않게끔 마련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묘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greedy, emotionally needy. I'm too much for your love. Started to believe you. Every word you said. 11월 20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테일러 부어노가 부르는 후에마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